미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가 추가 금리 인하 여지가 제한적이라고 밝혔습니다. 통화 정책이 지나치게 완화적일 수 있다며 신중한 접근을 강조했습니다. 애틀랜타 연은 총재 역시 추가 인하 가능성에 부정적인 입장을 내놨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H-1B 비자 수수료를 10만 달러로 인상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백악관은 신규 신청자 대상 일회성 부과라고 해명했지만 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미 기업 부담이 20조 원에 달해 빅테크 기업의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오픈 AI와 손잡고 140조 원 규모 데이터 센터 구축에 나섭니다. 최신 AI 칩을 투입해 10기가와트 규모 인프라를 만들고 엔비디아는 오픈 AI 지분도 확보할 전망입니다. 협력 소식에 엔비디아 주가는 3% 넘게 뛰며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밤사이 뉴욕 증시에서 있었던 이슈와 국내 증시 아이디어까지 함께 모색해 보겠습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시작하겠습니다. 간밤 뉴욕에서는 역시나 AI 낙관론이 시장을 이끌어줬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지금 현재 연준 인사들의 연설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내일 새벽에는 파월 연준 의장의 연설이 이어지고요. 또 장 마감 후에는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이 점 주목해 보셔야겠습니다. 네, 간밤 뉴욕 3대 지수 일제히 상승 랠리를 펼치면서 최고치를 다시 한번 경신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특히나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오픈 AI에 대규모 투자를 하겠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상승으로 마감했고요. 오라클 같은 경우도 틱톡 내 미국 데이터 센터 운영을 하겠다는 소식에 6% 넘게 상승했던 하루였습니다. 그렇다면 뉴욕 3대 지수 마감 시황 살펴보겠습니다. 네, 나스닥 기술주 중심으로 이루어진 나스닥은 0.7%가량 상승했고요. S&P 500 역시도 0.44% 상승했습니다. 다우존스 지수 역시 0.14%로 상승했던 하루였습니다. 네, 그렇다면 10년물 국채금리 살펴보겠습니다. 10년물 국채금리는요, 소폭 상승하는 모습으로 확인되었는데요. 0.24% 상승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역시 견조한 흐름 상승세 보였습니다. 1.57% 상승했고요. 국제 유가 WTI는 0.08%가량 하락했던 모습이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M7 기업 살펴보겠습니다. M7 같은 경우는 애플부터 살펴보시죠. 애플은 4% 넘는 급등세를 마무리했습니다. 특히나 EU 같은 경우는 아이폰 17 출시 수요에 상승했던 애플이었는데요. 중국 내 예약 판매가 예상보다 강하게 집계되었고 인도 그리고 베트남 등 다양한 공급망 시도가 긍정적으로 평가되면서 투자 심리가 대충 개선됐습니다. 증권사들의 목표가 상향과 그리고 신제품 효과 기대가 더해진 상승으로 풀이됩니다. 엔비디아 역시 3.94% 상승으로 마감했는데요. 오픈 AI와 대규모 AI 데이터 센터에서 인프라 협력 파트너십 체결 소식에 상승했습니다. 이 엔비디아가 최대 1,000억 달러 규모의 AI 센터를 공급할 예정이라고 예고하면서 향후 AI 하드웨어 수요가 폭증했다는 구체화됐다는 시점이 시장의 랠리를 이끌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살펴보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0.67% 하락했고요. 아마존닷컴 역시 1.66% 하락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넘겨보겠습니다. 알파벳의 주가는요, 0.86% 하락했고요. 메타 역시 1.63% 하락했습니다. 반면에 테슬라는 1.91% 상승했는데요. 그 이유는 테슬라는 목표가 상향이 있었습니다. 이 증권가의 목표가가 400에서 500달러까지 상향된 점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특히나 나머지 하락 종목에 대해서는 이 트럼프 대통령의 H-1 비자 발급에 대한 수수료 인상으로 이 외국 출신의 기술 인력들의 확보가 어려워지고 있다는 소식에 인건비가 상승할 것이라고 예상되면서 아마존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등의 주가 하락으로 이어졌던 하루였습니다. 이어서 국내 증시 마감 시황 살펴보겠습니다. 네, 어제 국내 증시 또다시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코스피는 종가 기준으로 사상 최고치를 다시 한번 경신했고요. 코스닥도 1년 3개월 만에 최고치를 새로 썼습니다. 삼성전자의 급등 그리고 알테오젠의 FDA 승인 소식까지 겹치면서 투자 심리를 끌어올렸습니다. 어제 장마감 흐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지수부터 보겠습니다. 코스피는 0.68% 상승하면서 3,368.65포인트에 마감했습니다. 특히나 주목해야 할 거는 상승보다 하락한 종목이 많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글로벌 모멘텀도 함께 작용했던 하루였는데요. 엔비디아발 AR 수요 확대 그리고 미중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감까지 겹치면서 지수에 힘을 보탰던 하루였습니다. 다만 지수가 오르기는 했지만 하락 종목이 많다는 점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수급 상황 보겠습니다. 이 수급은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세가 있고요. 개인 홀로 순매도에 나서며 지수를 외국인과 기관이 견인했던 모습으로 포착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피 시가총액 1위부터 5위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전자 흐름 아주 급등세였습니다. 4.77%나 상승하면서 다시 8만 전자를 회복했던 삼성전자였는데요.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HBM3 12단 제품이 엔비디아 품질 테스트를 통과했다는 소식에 직접적인 모멘텀으로 적용했던 하루였는데요. 외국인은 강한 매수세가 몰리면서 시장을 강하게 끌어올렸습니다. 2위 SK하이닉스 살펴보겠습니다. SK하이닉스는 약보합권에서 마감했는데요. 이 SK하이닉스 역시도 신고가 랠리를 펼치다가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되는 모습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삼성바이오로직스 보겠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요, 0.2%가량 상승했고요. 삼성전자 우선주 역시 삼성전자에 힘입어서 3.89% 상승했던 하루였습니다. 다음으로 시가총액 6위부터 10위까지 살펴보시죠. 먼저 하나에로스페이스는 보합권에서 마무리되었습니다. 현대차 역시 1.87% 상승하면서 견조한 흐름 보였고요. SD현대중공업 0.91%까지 상승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코스닥 지수도 살펴보시죠. 코스닥은 1.3% 상승하면서 874.36포인트에 마감했습니다. 이 코스피와 비교하자면 더 큰 상승을 보였던 코스닥 지수였습니다. 그렇다면 코스닥 수급 상황 살펴보시죠. 코스닥 수급은 개인과 기관이 순매수세를 견인했습니다. 외국인 홀로 순매도하면서 이 코스피와는 다른 양상을 나타내고 있는 점 함께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시총 상위 1위부터 5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위 알테오젠이 어제 7.3%가량 급등세를 마무리했습니다. 50만 원대를 넘어선 건 사상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이 주가의 상승으로는 키트루다가 있습니다. 이 미국 제약사 머크가 만든 세계적인 명용 항암제인데 원래는 정액 주사로만 맞을 수 있었는데요. 알테오젠의 기술 덕분에 이제는 피하 주사로도 투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피하 주사는 짧은 기간에 간편하게 맞을 수 있기 때문에 환자, 병원 모두 편리하고 치료 효율도 크게 높일 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이번에 FDA에서 키트루다 피하 주사가 승인되면서 알테오젠은 글로벌 기술료 수익을 확보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에코프로 BM 살펴보겠습니다. 2차 전지 관련주 요즘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마이너스 0.59% 하락했습니다. 펩트로는 5%가량 상승분을 켜면서 마무리했고요. 에코프로 역시 0.4% 하락했고 파마리서치 2%가량 상승분을 끌어올렸습니다. 다음으로 시가총액 6위부터 10위까지 살펴보겠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인데요. 1.45% 상승했습니다. 특히나 요즘 로봇주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연날 2번의 금리 인하 가능성까지 거론되면서 로봇 관련주 강세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삼천원당 제약 역시 13%로 넘는 급등세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이유는 안과 질환 치료제 아일리아가 동유럽 독점 공급하다는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상승불 켜냈습니다. 이 점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요. 다음은 ALB 바이오 보겠습니다. 약보합권에서 마무리되었고요. 리가켄 바이오 1.89% 상승했습니다. 네, 이렇게 정리하자면 이제 코스피는 삼성전자가, 코스닥은 알테오젠이 주도하며 양대 시장 모두 고공행진했습니다. 다만 지수 강세에 달린 종목별로는 차별화가 뚜렷했던 장세였습니다. 이번 주에는 미국 GDP 그리고 PCE 지표가 발표되는데 이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반도체 랠리의 지속 여부를 가를 핵심 변수가 될 전망이라 이 변화하는 글로벌 경제 앞으로도 계속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전혜경이었습니다.
시장의 트렌드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시장의 맥을 짚어보겠습니다. 머니 트렌드 시간입니다. 김고은 앵커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럼 어떤 뉴스가 있는지 헤드라인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로는 엔비디아에 이제 삼성전자가 HBM 납품한다는 소식 전해졌습니다. 관련돼서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로는 스테이블 코인 이야기입니다. 마지막으로는 리플 소식까지 짚어보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키워드 살펴보겠습니다. HBM4 시장에서 삼성전자가 빠르게 추격하고 있다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은 SK하이닉스가 선두이지만 2027년쯤에는 두 회사가 어깨를 나란히 할 것이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제 삼성전자의 주가 또한 훨씬 더 많이 뛰는 양상이 펼쳐졌습니다. 자세한 내용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삼성은 HBM4 시장에서 하이닉스를 바짝 뒤쫓고 있습니다. 당장은 하이닉스가 이제 주요 고객사들과 내년 HBM 물량을 이미 확정해둔 상태이기 때문에 내년까지는 1위 자리를 유지할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증권가에 따르면 2027년 HBM 시장 점유율은 하이닉스 40%, 삼성 39%, 마이크론 19%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하이닉스가 60% 넘게 차지하고 또 삼성은 20%도 안 되지만 2년 뒤에는 격차가 거의 사라진다는 겁니다. 삼성 입장에서는 본격적인 반등의 기회가 열리는 셈인데요. 이런 전망의 배경에는 삼성의 생산 능력이 있습니다. 삼성은 한 달에 65만 장의 웨이퍼를 처리할 수 있는데 하이닉스는 46만 장, 또 마이크론은 33만 장 수준입니다. 생산 규모 면에서 봤을 때 이미 압도적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바로 제품 다양성을 꼽을 수 있습니다. 하이닉스가 HBM에만 집중을 했다면 삼성은 HBM뿐만 아니라 GDDR7 같은 그래픽용 D램까지 같이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고객사 입장에서는 여러 선택지를 한 번에 공급받을 수 있다 보니까 안정성이나 파트너십 신뢰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에는 엔비디아와 AMD뿐만 아니라 클라우드 기업들도 직접 메모리 수급 안정성을 중요시하고 있는 만큼 이런 다변화 전략은 시장에서 삼성의 경쟁력을 빠르게 끌어올릴 수 있는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단순히 물량이 많다는 걸 넘어서서 고객 맞춤형 대응까지 가능한 구조가 삼성이 빠르게 추격할 수 있는 핵심 동력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중장기적으로 삼성전자가 SK하이닉스와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다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제품 다변화가 가장 큰 이유일 건데요. 아무래도 HBM뿐만이 아니라 D램까지 여러 가지 제품을 양상하겠다라는 취지로 보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어제도 큰 이슈가 있었죠. 바로 HBM3가 엔비디아 품질 테스트를 통과했다라는 소식과 함께 어제 주가 추이가 굉장히 좋았었는데요. 일단 이 콜 테스트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지금 삼성이 이렇게 반등에 대한 시동을 걸고 있는 그 배경에는 바로 HBM3에 대한 성과가 있었습니다. 삼성은 1년 넘게 엔비디아의 테스트에서 번번이 탈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야 드디어 합격점을 받은 건데요. 사실 삼성은 AMD나 브로드컴 같은 업체에는 이미 HBM3를 공급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엔비디아는 기준이 훨씬 까다로워서 업계에서도 넘기 힘든 벽이라고 불렸습니다. 그만큼 이번 통과는 기술력을 다시 인정받았다는 뜻이고요. 이제 삼성은 오는 4분기부터 엔비디아의 HBM3 12단 제품을 공급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다만 초기 물량은 아직까지는 크지 않고 이미 시장을 선점한 SK하이닉스를 당장 따라잡기에는 어렵습니다. 또 공급이 늘어가면 이제 가격이 내려갈 수 있어서 단기적으로는 큰 수익을 기대하기에는 힘듭니다. 그럼에도 중요한 건 그래도 삼성이 오랫동안 약점으로 지적받았던 수율 문제를 해결했다는 건데요. 엔비디아의 테스트를 통과했다는 건 이제 양산 과정에서도 안정성을 확보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향후 파급력이 굉장히 클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엔비디아라는 글로벌 1위 고객사의 거래 이력이 쌓이게 된다면 다른 기업들에게도 긍정적인 신호가 되고요. 삼성이 그동안 잃어왔던 시장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에 이번 성과는 단순히 HBM3 납품에만 그치지 않고 앞으로 다가올 HBM4 경쟁에서도 기술력을 한층 끌어올리고 본격적으로 시장을 다시 노릴 수 있는 발판이 됐다는 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품질 테스트를 통과했다라는 것은 아무래도 수율 문제를 해결했다라는 좋은 뜻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고요. 앞으로도 안정성이 확보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HBM4에 대해서도 지금 중요 사항이 있습니다. 바로 베이스 다이 기술인데요. 이제 이 베이스 다이 기술이 승부처가 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경쟁력을 가지고 있을까요? 네, 지금 베이스 다이는 쉽게 말해서 HBM의 기초 공사이자 두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 층의 메모리 칩을 쌓아 올리는데 맨 아래에서 전체 동작을 조율하는 역할을 베이스 다이가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단순히 신호를 주고받는 통로 정도의 수준이었다면 HBM4부터는 전력 관리와 또 연산 보조까지 맡게 되는데요. 즉 앞으로는 베이스 다이가 성능을 크게 좌우하는 핵심이 됩니다. 여기에 초미세 로직 공정이 필요해졌습니다. SK하이닉스는 TSMC의 12나노 공정을, 또 삼성전자는 자사 파운드리의 4나노 공정을 적용했는데요. 지금 삼성은 메모리와 파운드리를 모두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제품 설계부터 생산까지 직접 연결을 할 수 있어서 시너지 효과를 내기 쉽습니다. 업계에서는 이제는 수율만 안정적으로 나오게 된다면 더 미세한 공정을 적용한 삼성이 성능과 맞춤형 설계 측면에서 한 발 앞설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AI용 반도체는 고객사마다 원하는 사양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처럼 메모리와 로직을 동시에 설계할 수 있는 구조는 맞춤형 대응에 있어서 강점이 큽니다. 결국에 HBM4 시장은 베이스 다이와 또 로직 기술을 얼마나 잘 결합하느냐가 앞으로 승부처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이 부분에서 삼성전자가 강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평가들이 시장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삼성전자 드디어 엔비디아의 문턱을 지금 넘어선 상황입니다. 엔비디아도 여러 가지 좀 기획사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펼쳐나가겠다라는 다변화 전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전까지 같이 포착해 보시면 좋겠고요. 어제 삼성전자 5% 가까운 이런 상승폭을 보였으니까요. 오늘 안에서의 주가 추이는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까지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두 번째 키워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카우 코인이라고 불리는 카이아가 원화 스테이블 코인 시장을 본격적으로 노리고 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직접 발행하기보다는 발행을 뒷받침하는 인프라 역할을 하겠다라는 건데요. 어떤 전략을 내놨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지금 카이아가 밝힌 핵심은 스테이블 코인의 기본 체인이 되겠다는 겁니다. 즉 이제 본인들이 직접 코인을 만들기보다는 다른 회사들이 안정적으로 발행하고 또 쓸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겠다는 건데요. 카이아는 지난해 카카오의 클레이튼과 또 네이버 라인의 핀시아가 합쳐져서 만들어졌습니다. 출범 1년 만에 내놓은 새 전략, 카이아 2.0의 중심에는 바로 스테이블 코인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게 오케스트레이션 레이어라는 개념인데요. 쉽게 말해서 각 나라 화폐와 스테이블 코인을 자유롭게 바꿔주는 환전 통로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원화를 보내면 카이아 블록체인 위에서 원화 스테이블 코인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일본에서는 이게 엔화 스테이블 코인으로 바뀌어서 바로 출금이 가능하다는 건데요. 기존에는 원화에서 달러, 또 달러에서 엔화처럼 여러 단계를 거쳐야 했고 그만큼 수수료도 많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카이아 방식을 쓰게 된다면 중간 단계를 줄이고 비용도 아낄 수 있다는 장점을 갖추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말씀해 주신 대로 카이아는 스테이블 코인을 직접 찍어내기보다는 이 발행 또는 송금을 지원하는 인프라에 조금 더 집중하고 있다라는 점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스템이 제대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기술, 또 보안, 규제 대응까지 다 뒷받침이 되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번에 K-스타 얼라이언스라는 연합도 꾸리게 됐습니다. 이건 어떤 연합일까요? 네, 사실 이 모든 걸 카이아 혼자서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래서 만든 게 바로 K-스타라는 기술 연합인데요. 쉽게 말해서 이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고 관리하는 데 필요한 풀 패키지 팀을 꾸렸습니다. 그 구성을 보면 일단 오픈에셋이 발행 기술을 맡게 됩니다. 원래 카카오 블록체인에서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사업을 담당했던 팀이었고요. 람다 256은 두나무 자회사로 블록체인 인프라와 데이터 관리 솔루션을 제공하게 됩니다. 또 여기에다가 알랩 블록체인 컴퍼니는 지갑과 보안 서비스를 담당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을 하나로 묶어서 연결하는 역할은 카이아가 맡게 되는데요.
지금 카이아가 특히 주목하고 있는 곳은 바로 아시아 시장입니다. 나라 수는 굉장히 많고 규제는 다 다르기 때문에 파편화가 굉장히 심한 지역입니다. 카이아는 이런 지역에서 국경을 넘어서 결제를 통합할 수 있는 플랫폼이 되겠다라는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고 관리하는 데 필요한 풀 패키지 팀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K-스타 얼라이언스인데요. 이런 모든 과정을 하나로 묶어서 이렇게 연결하는 역할을 카이아가 맡게 됩니다. 관련해서 좀 여러 가지 플랫폼을 영위할 수 있는 것이 목표다라는 점까지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카이아가 연내에는 이 유니파이라는 앱을 내놓는다라고 밝혔습니다. 여러 가지 기능들이 들어가 있다고 하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서비스가 가능해지는 걸까요? 네, 지금 유니파이는 이제 스테이블 코인 종합 금융 앱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스테이블 코인을 지갑에 넣으면 바로 이자가 붙고 송금이나 결제는 물론 온오프라인 매장에서 페이백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하고 있는 통화도 굉장히 다양한데요. 달러와 엔화를 비롯해서 태국의 바트, 인도네시아 루피아, 필리핀 페소와 말레이시아 링깃, 그리고 싱가포르 달러까지 가능합니다. 또 앞으로는 여기에 원화 스테이블 코인도 추가가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 하나 주목할 만한 점은 라인 메신저와의 연계입니다. 이 라인은 아시아에서 이미 1억 3천만 명이 넘는 사용자를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유니파이가 들어가게 된다면 빠르게 확산될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물론 경쟁도 만만치 않습니다. 미국에서는 코인베이스가 베이스 앱을 내놨고요. 로빈후드나 동남아의 그랩 같은 빅테크들도 이미 블록체인 슈퍼앱 경쟁에 뛰어든 상황입니다. 카이아는 여기에서 아시아 특화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지금 서상민 의장은 분산돼 있는 아시아 결제 인프라를 통합하고 또 국경 간의 금융 접근성을 넓히겠다는 구상을 밝힌 상황입니다. 결국에는 카이아가 지금 아시아 대표 블록체인 플랫폼을 노리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앞으로 현재 시점에서 한국의 스테이블 코인 성공 사례가 나오는 것이 한국의 위상을 바꿀 일이다. 단순한 성공 사업의 의미 이상이다라는 것을 역설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렇게 카이아가 지금 유니파이 앱을 출시하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스테이블 코인의 종합 금융 어플입니다. 그러다 보니 온오프라인 매장에서 페이백까지 받을 수 있는 그런 앱이니만큼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겠고요. 뭐 송금이라든지 결제까지가 물론 가능하다고 합니다. 여기에 더해서 기반 인프라로 계속해서 입지를 굳히려는 의도가 보이니까요. 이 빅테크 기업들과의 경쟁 속에서 아시아 시장으로의 이런 선점이 가능하게 될지 계속해서 자리를 잘 잡을 수 있을지까지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리플 소식입니다. 리플의 최고 기술 책임자가 일부 은행들이 실제 결제에 이제 XRP를 쓰기 시작했다라는 발언을 내놨습니다. 심지어 새롭게 설립된 은행에서는 XRP 레저를 기반으로 해서 운영을 한다라는 소식까지도 들려왔는데요. 리플이 추진하고 있는 전략이 어떤 건지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네, 지금 리플이 본격적으로 XRP를 금융결제 인프라로 키우려는 움직임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최근 리플의 CTO가 이미 몇몇 은행들이 XRP를 실제 결제를 처리하고 있고 신설 은행은 전적으로 XRP 레저 위에서 운영된다라고 언급을 했는데요. 리플은 현재 뉴욕주 은행 인가를 추진 중입니다. 그리고 미 연준의 마스터 계좌 확보에도 나서고 있습니다. 또 글로벌 은행들이 공통으로 쓰는 국제 메시징 규격을 따르겠다고 밝혔는데요. 이제는 쉽게 말해서 기존 은행 결제망과 또 XRP가 바로 연결이 될 수 있도록 규격을 맞추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은행들이 기존 시스템을 크게 바꾸지 않고도 XRP를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결국에는 XRP를 단순한 가상자산이 아니라 앞으로는 대규모 결제와 또 청산을 위한 금융 인프라로 자리를 잡게 하려는 거고요. 다만 실제 확산까지는 시간이 조금은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은행권은 지금 시범 운영과 규제 검증을 함께 진행을 하고 있어서 완전히 자리 잡으려면 속도가 점진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이제 리플이 마침내 은행 결제 활용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는 은행업에 진출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리플의 행보에도 좀 긍정적인 효과가 깃들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렇게 리플의 은행권 움직임 함께 눈여겨봐야 될 것 같은데요. 여기에 더해서 리플의 RLUSD 그리고 프랭클린 템플턴, DBS와의 협력 소식까지도 들려왔습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의미를 해석해 볼 수가 있을까요?
네, 지금 리플은 스테이블 코인 리플 USD를 중심으로 금융권과의 접점을 계속해서 넓혀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리플 USD는 약 7억 3천만 달러 규모의 거래를 지원하고 있고요. 준비금은 글로벌 은행인 BNY 멜론이 맡고 있어서 신뢰성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여기에다가 싱가포르의 최대 은행인 DBS 그리고 글로벌 자산운용사인 프랭클린 템플턴도 함께 협력에 나섰습니다. 프랭클린 템플턴이 만든 달러 기반 머니마켓 펀드 토큰이 DBS 디지털 거래소에 상장이 되기도 했고요. 또 DBS는 이 토큰을 실제 금융거래에서 레포 거래 담보로 인정하는 방안까지 함께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의미가 굉장히 큽니다. 토큰화된 자산이 단순히 거래되는 수준을 넘어서서 실제 금융거래 담보로까지 쓰이게 된다면 유동성이 더욱더 크게 확대될 수밖에 없습니다. 프랭클린 템플턴이 XRP 레저를 선택한 이유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속도가 빠르고 또 비용이 저렴하다라는 장점이 꼽힌 건데요. 리플 측도 스테이블 코인과 수익형 토큰을 같은 체계 안에서 매끄럽게 전환할 수 있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지금은 스테이블 코인과 토큰화 자산 그리고 XRP 레저가 하나로 연결되는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지금 세계적인 금융기관들이 이미 XRP 활용에 속도를 내고 있는 모습도 함께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얼마 전에는 SEC 규정이 좀 완화가 됐습니다. 여기에 더해져서 미국에선 실제로 XRP 현물 ETF가 상장을 하기도 했는데요. 그럼 지금 현재 시장 반응은 또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요? 네, 사실 이번 변화의 포인트는 ETF가 실제로 상장이 됐다라는 점입니다. 네. 그동안 XRP 보유자들이 굉장히 기다려왔던 소식일 텐데요. SEC가 지난 17일에 절차를 간소화하면서 바로 다음 날인 18일에 XRP와 도지코인의 현물 ETF가 출시가 됐습니다. 미국 시카고 옵션 거래소에서 각각 거래를 시작했고요. 첫날 반응은 상당히 뜨거웠습니다. XRPR은 이 하루 거래액이 약 3,770만 달러로 올해 신규 ETF 중에서 거래량 1위를 기록했습니다. 거래 시작 90분 만에 2,400만 달러를 넘길 만큼 관심이 굉장히 몰렸고요. 가상자산이 이제는 제도권 투자 상품으로 편입됐다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기관 투자자들도 앞으로는 이런 규제 틀 안에서 투자할 수 있을 길이 열렸다는 의미인데요. 하지만 국내 상황을 살펴보시면 그 내용은 조금 다릅니다. 현행 자본시장법에서는 ETF 기초자산을 금융투자상품과 통화 그리고 원자재로 제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이나 이런 다른 가상자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기준이 애매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금융당국은 우선 비트코인 현물 ETF 도입 여부부터 신중히 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고요. 투자자 보호 장치와 거래소 인프라 개선이 선행 과제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국내에서는 어떤 식으로 좀 법 개정이 이뤄질지에 대해서도 국내 투자자들은 관심을 가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 미국에서는 XRP ETF가 상장을 하면서 시장 반응이 굉장히 뜨겁습니다. 현재 지금 ETF에서는 1위를 기록하고 있는 만큼 좋은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고요. 국내에서는 좀 상황이 다른 것으로 보입니다. 제도 공백은 여전히 크기 때문에 이 가상자산 ETF가 제도권 안으로 들어올 수 있을지 계속해서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머니 트렌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고은 앵커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미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가 추가 금리 인하 여지가 제한적이라고 밝혔습니다. 통화 정책이 지나치게 완화적일 수 있다며 신중한 접근을 강조했습니다. 애틀랜타 연은 총재 역시 추가 인하 가능성에 부정적인 입장을 내놨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H-1B 비자 수수료를 10만 달러로 인상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백악관은 신규 신청자 대상 일회성 부과라고 해명했지만 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미 기업 부담이 20조 원에 달해 빅테크 기업의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오픈 AI와 손잡고 140조 원 규모 데이터 센터 구축에 나섭니다. 최신 AI 칩을 투입해 10기가와트 규모 인프라를 만들고 엔비디아는 오픈 AI 지분도 확보할 전망입니다. 협력 소식에 엔비디아 주가는 3% 넘게 뛰며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애플 주가가 아이폰 17 시리즈 초기 판매 호조에 힘입어 사상 최고치에 근접했습니다. 아이폰 17 수요가 전작 대비 10에서 15% 앞서며 생산량 확대 계획도 확인됐습니다. 월가 증권사들은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하며 추가 상승 가능성을 점치고 있습니다. 밤사 있었던 뉴욕 증시 이슈와 어제장 국내 증시 분위기까지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간밤 뉴욕 증시에는 역시나 AI 낙관론이 더욱더 퍼진 하루였습니다. 엔비디아와 애플이 시장을 이끌었다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요. 자세한 마감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뉴욕 증시 3대 지수 오늘도 3대 지수 모두 다 최고치를 향해서 가고 있었고요. 마감까지 더 힘을 많이 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우량주 중심의 다우 지수도 0.14% 상승했고요. 기술주 중심으로도 0.7%, S&P 500 지수가 특히나 0.4% 상승을 했는데요. 여기서 골드만삭스에서는 지금 S&P 500 지수 관련해서 전망치를 더욱더 상향을 했습니다. 갈수록 더 잘 갈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같이 있는 것으로 포착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3대 지수가 상승할 수 있었던 것은 두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엔비디아의 큰 이유였습니다. 오픈 AI에 지금 베팅을 하겠다라는 이야기인데요. 대규모 자금을 투자하기로 하면서 AI, 인공지능 테마에 활기를 보이게 됐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애플 주가에서도 상방으로 이끌게 되면서 3대 지수를 더욱더 훈풍으로 이끌었습니다. 아이폰 17이 이제는 호응을 이끌어냈다라는 이야기와 함께 기술주의 매수세가 집중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여전히 애플 안에서는 투자자들의 브랜드 파워를 느껴볼 수가 있겠고요. 이 생태계 경쟁력이 여전히 높다라고 평가되고 있는 만큼 관련된 주가 추이들도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종목들 안에서도 엔비디아와 애플에 대해서 계속해서 좋은 흐름을 보여줬다라는 점까지 함께 포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세 가지 통해서 특징주 짚어봤습니다. 아마존은 소폭 하락했고요. 오라클이 6% 상승, 타깃이 1.78% 하락했습니다. 타깃 같은 경우에는 저평가다라는 분석에도 불구하고 52주 신저가로 기록을 했습니다. 지금 유통업계 전반적으로 소비가 위축됐다라는 우려감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역시나 관세에 대해서 빼놓을 수가 없겠죠. 관세 리스크에 직면하면서 소매 업종으로 전반적으로 지금 현재 부진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월가에서는 타깃의 목표 주가를 상향하고 있습니다. 이점까지도 함께 포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마존과 오라클 부분에서는 잠시 후에 히트맵 통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간밤에는 3대 지수가 모두 최고치로 향해서 가고 있었고요. 계속 힘을 잘 내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안에서 유가 부분에서는 좀 소폭 하락하면서 했는데요. 이 공급에 대한 과잉 이슈가 있었습니다. 이라크가 수출에 대해서 지금 추가적으로 증가할 것이다라는 이슈와 함께 유가 부분에서는 계속 흔들리고 있으니까요. 이 점까지도 같이 포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반적인 분위기 짚어봤고요. 그렇다면 종목별로의 흐름들은 어땠는지 히트맵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히트맵에서 보시는 것처럼 가장 눈에 띄는 종목이 바로 엔비디아와 애플이 되겠습니다. 간밤 기술주를 이끌게 됐죠. 엔비디아 특히 3.9% 상승했고요. 애플도 5% 가까이 상승하는 흐름을 가지게 됐습니다. 이 엔비디아 오픈 AI 투자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오픈 AI에 1,000억 달러를 투입하면서 이 데이터 센터 등 대규모 AI 인프라를 구축하는 전략적인 파트너십
파트너십을 체결한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협력을 통해서요, 최소 10기가와트 전력을 필요로 하는 인프라에 엔비디아의 첨단 칩이 탑재가 되게 되는 겁니다. 오픈 AI와 엔비디아 이렇게 2026년 하반기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엔비디아는 이번 투자를 통해서 오픈 AI의 지분 또한 확보를 하게 됩니다. 이 밖에 이 안에서 브로드컴 같은 경우는 1.7% 하락했습니다. 그래도 AMD와 퀄컴은 상승했으니까요. 이전까지도 함께 포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마존도 살펴볼까요? 1.6% 하락을 했습니다. 이 아마존 연말 소비 관련해서 위축이 될 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실적이 부진될 수 있는 것인데요. 이 캐나다에 지금 현재 경기 침체가 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려 속에서 아무래도 연말 소비가 좀 위축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아마존까지도 단기적으로 실적에 부담이 될 수 있다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으니까요. 이전까지 함께 포착해 보시면 좋겠는데요. 이렇게 하락한 만큼 월가에서는 이럴 때 매수하는 의견도 중요하다라는 의견들을 내놨습니다. 강력한 매수 의견이 있었다는 점까지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밖에 보시면 이 안에서도 오라클 6% 오늘 상승부를 굉장히 강하게 띄워줬습니다. 6.3% 상승을 했는데요. 이 오라클 공동 CEO를 임명했기 때문입니다. AI뿐만이 아니라 클라우드 컴퓨팅에 집중하겠다라고 이야기 나왔는데요. 사업 부분에서 총괄이 새롭게 CEO를 맡게 되면서 더욱더 이 컴퓨팅 관련해서 이 사업을 키울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소비재단도 보겠습니다. 이 안에서 나이키가 좀 상승부를 켜줬는데요. 나이키는 속옷 브랜드 스킴스와 함께 협업을 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새로운 협업의 브랜드가 나오게 되고요. 신제품 출시와 함께 상승하는 랠리가 펼쳐졌으니까요. 이전까지도 함께 포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밖에 그래도 견조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 안에서도 아무래도 기술주 중심의 강한 랠리가 펼쳐졌으니까요. 이 AI에 대한 낙관론, 우리 국내 시장에서도 잘 이어질 수 있을지 이 점도 주목해 보시면 좋겠고요. 오늘 밤에는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가 이어집니다. 내일 장 마감 후에 5시에 우리나라 시간으로 5시에 나올 예정이니까요. 마이크론 실적 발표까지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어제 우리 시장의 분위기는 어땠을까요? 우리 국내 증시 분위기까지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피가 사상 최고가를 또다시 경신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좋은 흐름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0.68% 상승하면서 어제 삼성전자가 굉장히 크게 이끌어줬습니다. 삼성전자의 원맨쇼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기도 했는데요. 사실 이 안에서 조금 더 들여다보면 이 모건 스탠리 이야기가 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따뜻한 겨울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사실 1년 전만 하더라도 반도체 겨울론 이야기가 굉장히 부정적인 전망을 좀 내놓기도 했었죠. 그런데 이제는 180도 태세 전환이 이뤄지게 된 겁니다. AI발 메모리 슈퍼사이클에 접어들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오히려 지금 현재 공급 부족이 벌어질 수 있을 것이다라고 내봤습니다. 역시 8만 전자를 회복했고 삼성전자가 전반적으로 반도체 안에서 훈풍을 깃들고 있다라는 점까지 함께 포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코스닥에서도 반도체 소부장들이 같이 상승을 해줬습니다. 코스닥의 분위기도 굉장히 좋았고요. 여기에서 로봇주들의 탄력 또한 굉장히 좋았으니까요. 이전까지도 함께 포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이 너무 잘 가고 있는 가운데 이 코스피의 상승 랠리가 더 크게 지금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이 코스피 레버리지 ETF에 베팅하고 있는 개인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전까지도 확인해 보시면 좋겠고요. 그렇다면 어제장 안에서 좀 특징적인 종목을 보인 흐름들까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특히 어제 소캠이 굉장히 강한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소캠 같은 경우에는 차세대 메모리 모듈이죠. 이 공급망이 변화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함께 수혜가 더 늘어날 것이다 라고 내다보는 입장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 안에서 TLB가 15% 강한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어제 남북 경협주들도 좀 눈에 띄는 상승이 있었는데요. 특히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미국이 비핵화 목표를 포기하게
된다면 만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과의 좋은 추억을 갖고 있다며 약간의 기대감을 깃들게 말한 것이 포인트가 되었는데요. 좋은 사람들이 12% 상승 흐름을 가졌고요. 이 밖에 다양한 남북 경협주들도 좀 들썩이는 양상이 있었으니까요. 이전까지도 포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밖에 아이폰 관련돼서 종목 흐름들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간밤에 애플 주가도 좋았던 만큼 이 아이폰 17의 판매 호조가 있다라는 이슈가 있었죠. LG 이노텍이 9% 상승했고요. 이 안에서의 덕산 네오루스 또한 8% 상승 흐름 보였으니까요. 아이폰 안에서의 주가 추이가 어떻게 계속해서 이뤄지게 될지까지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밖에 역시나 로봇주 상승이 이어졌고요. 조선주들은 어제 조금 소폭이지만 쉬어가는 흐름을 가지게 됐습니다. 지금 현재 이렇게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이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10월이면 이제 3분기 실적이 발표가 또 시작이 됩니다. 이 3분기 실적이 공개가 되게 된다면 연말까지 코스피의 향방을 좀 가늠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 숫자가 어떻게 찍히게 될지까지 눈여겨보시면 좋겠고요. 내수, 소비 반등의 영향까지 3분기 실적에 더해질 것으로 보이니까요. 과연 소비가 많이 일어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관측까지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국거래소에서는 지금 코스피 5천 관련돼서 과제가 논의할 것이다라는 예고가 지금 현재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최태원 회장도 한국과 일본이 뭉치게 된다면 세계 4위까지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미국과 EU, 중국에 이어서 이렇게 세계 4위의 경쟁국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 이런 발언까지 있었으니까요. 한일 경제 연대 카드가 꺼내 들어졌다라는 점까지 함께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장 통해서 어제 시장 안에서 그래도 특징적을 보였던 가장 주목됐던 부분들 자세하게 클로즈업 해보겠습니다. 바로 K-바이오 이야기입니다. 이제 K-바이오 안에서 위상이 더 강화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바로 신약 개발뿐만이 아니라 기술 수출이 잇따르면서 K-바이오의 위상이 한층 더 높아진 겁니다. 자, 어제 이런 이야기 있었죠. 알테오젠, 키트루다, 큐렉스, SC가 FDA 승인이 됐다라는 소식으로 인해서 어제 알테오젠의 주가 추이가 굉장히 크게 뛰었습니다. 그리고 셀트리온의 ADC, 바이오베터 전략까지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바로 바이오베터 소식인데요. 사실 바이오시밀러 이야기도 있고요. 바이오베터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 안에서의 어떤 흐름이 있는지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점도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일단 바이오베터 같은 경우에는요. 기존의 의약품보다 더 낫다, 베터라는 핵심이 키워드입니다. 복제약인 바이오시밀러가 오리지널 약과 좀 비슷한 효능을 내면서 가격을 낮춰서 공급하는데 목적이 있다면 바이오베터 같은 경우에는 이 효능을 더 높이거나 부작용을 더 줄이게 되고요. 투여 속도뿐만이 아니라 방식까지 좀 개선을 하면서 환자의 편의성을 더 크게 집중시켰다라는 점에서 더 눈에 띕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이오베터는 비싸지만 그래도 편의성이 우수하다라는 점에서 앞으로 이 랠리가 더 펼쳐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개발의 난도도 있고요. 비용도 아무래도 신약에는 좀 가깝지만 임상 3상 성공률이 오리지널 기전이 있기 때문에 이미 입증이 되어 있어서 신약보다 훨씬 더 높다는 장점까지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글로벌 제약사들이 레드오션인 시밀러보다는 성장 가능성이 더 큰 이렇게 바이오베터 시장에 더욱더 눈을 돌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도 드라이브를 걸고 있습니다. 내년에 바이오베터 R&D 예산을 최대폭으로 늘린 상황인데요. 지금 400억을 투입하겠다라고 이야기한 만큼 앞으로의 R&D에서 어떠한 실적을 내게 될지도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바이오베터 후보 물질 개발에 지금 현재 추진력을 가하고 있다라는 점까지 함께 체크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바이오베터 안에서도 알테오젠과 셀트리온이 가장 큰 기업 중에 또 대표 기업입니다. 관련된 어떤 소식이 있는지도
다음 장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큰 시세를 보여줬던 바로 알테오젠 먼저 살펴보고자 합니다. 바이오베터 열풍 안에서 이 바이오베터 안에서도 지금 알테오젠이 가장 성공적인 사례로 꼽히고 있습니다. 특히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ALT-B4라는 플랫폼 기술을 확보하고 있는데요. 쉽게 말해서 정맥 주사를 피하 주사 제형으로 바꾸는 원천 기술입니다. 정맥 주사는 반드시 병원에서 최소 30분 이상 걸러야 하는 반면에 이 피하 주사 같은 경우에는요, 1, 2분 안에 끝나게 됩니다. 따라서 이 환자가 집에서 스스로 투약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편의성이 있는 지금 사정이죠. 아무래도 이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도 앞다퉈서 SC 제형으로 지금 바꾸려는 움직임이 포착이 되고 있으니까요. 이점까지도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겠는데요. 가장 눈에 띄는 점이 바로 머크사입니다. 이 머크에서도 역시 면역 항암제 키트루다를 SC로 전환하기 위해서 알테오젠을 찾아간 상황입니다. 2020년 6월에 처음으로 계약을 맺었을 때는 비독점이었지만 지금은 현재 독점 계약까지 유지를 했다라는 점에서 눈에 띄고요. 머크는 올해 초에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 연내 키트루다 SC를 출시하겠다고 공식을 발표했고 이렇게 FDA 허가까지 지금 현재 받은 상황입니다. 지금 이 큐렉스 부분에서 FDA 허가를 받았다라는 점에서 앞으로의 상방으로 더 열릴 수 있게 되는 거고요. 이제는 30분 걸렸던 정맥 주사가 3주에 한 번 또는 6주에 한 번 2분 단축까지 이루어졌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편의성이 크게 향상이 된 겁니다. 병원 부분에서도 투약이 가능해졌기 때문에 의원급의 병원에서도 이제 환자들이 쉽게 받을 수 있다라는 점에서도 눈에 띕니다. 이번 승인 세계 최초의 상업화된 SC의 면역 항암제입니다. 그리고 한국 기술이 적용됐다라는 점에서 가장 상승세가 눈에 띄게 보이는 상황이니까요. K바이오가 앞으로 더 나아갈 수 있을지가 계속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눈에 띄는 점은요. 바로 1조 원대의 로열티 수입이라는 것입니다. 향후에 적응증 확대뿐만이 아니라 다른 약물 적용까지 고려하게 된다면 이러한 수익 규모가 더 크게 늘어날 것이다라는 점까지 있으니까요. 앞으로 알테오젠의 이 매출 추이에서 얼마나 더 늘어나게 될지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키트루다 부분에서도 2028년 주요 특허가 좀 만료가 되기 때문에 SC 전환이 지금 현재 연장 전략으로 필수적인 상황입니다. 이 안에서도 또 하나의 특허 관련된 비용이 들어올 수 있으니까요. 이 점까지도 함께 포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기술 안에서 면역 항암제에서 ADC까지 더 늘어나게 되고요. 이제 연간 20조에서 30조 원까지 달아날 수 있고 알테온제도 매년 이렇게 로열티 부분에서 안정적인 수익을 확보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가장 큰 것으로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네, 어제 알테오젠의 주가입니다. 어제는 51만 원까지 올라가는 양상까지 보였습니다. 사실 알테오젠 관련해서 그리고 바이오 관련해서 FDA 승인이 됐다라는 소식으로 굉장히 점프하기 마련인데요. 어제장 안에서도 계속 좋은 흐름을 보였고 알테오젠 주가 추이가 더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라는 증권가의 분석들도 있었으니까요. 이 점까지도 함께 포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다음 장 살펴볼까요? 네, 바로 셀트리온입니다. 셀트리온도 역시나 가장 대표적인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글로벌 시장에서 지금 현재 두각을 드러내고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자가 면역 질환 치료제 램시마 SC입니다. 현재 유럽의 시장 점유율 20%를 더 점유하고 있다라는 이야기 나왔고요. 미국에서는 짐펜트라 출시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보험사와의 계약까지 들어가 있는 상황이니까요. 모두 확보했다라는 소식 기억해 보시면 좋겠고요. 셀트리온 올해 짐펜트라의 매출 목표를 1조 원으로 제시했습니다. 이 1조 원인 만큼 이 실적 부분에서도 어떻게 찍히게 될지까지 주목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항체 약물 접합제 ADC 분야에서도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라는 점에서 좋은데요. 사실 얼마 전에 사이언스 앤 이노베이션 데이에서 이런 이야기를 내놨습니다. 임상을 계속해서 진행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셀트리온의 앞으로의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요점들이
장점이 있다라는 점까지 함께 포착해 보시면 좋겠고요. 사실 셀트리온의 좀 가장 강점이 있습니다. 바로 자체 자금으로 임상이 진행이 가능하다라는 점입니다. 여러 가지 파이프라인이 있는 가운데 자체 자금으로 임상 진행이 가능하다라는 점에서는 굉장히 큰 목표이니까요. 이 점까지도 함께 포착해 보시면 좋겠고요. 지금 연구비, 개발비 관련해서도 계속해서 지금 연구 개발비가 견조하게 흘러가고 있다는 점까지도 함께 포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장도 살펴볼까요? 네, 말씀해 드린 대로 이 바이오 베터 관련해서 열풍이 들고 있습니다. 더 나아질 수 있을지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SC 제형의 지금 말씀드렸던 알테오젠, 셀트리온, 또 유황양행도 함께 자리하고 있고요. 이 ADC 약효 개선 부분에서도 여러 가지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속형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펩트론과 인벤티지 랩까지 있으니까요. 이 점까지도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장 통해서 또 바이오 안에서의 모멘텀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어제 알테오젠 7% 강한 상승 흐름을 보였고요. 역시 바이오 베터 안에서도 대표 종목이니만큼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이오 시밀러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어제 삼청당 제약이 21% 강한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이 안에서의 바이오 시밀러 그리고 금리 인하가 된다면 바이오 안에서의 수혜 기대감도 있으니까요. 이 점까지도 함께 포착해 보시면 좋겠고요. 또 CDMO 쪽으로도 이렇게 시세를 낼 수가 있고 진단과 의료기기 쪽으로도 여러 가지 모멘텀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있으니까요. 이 점까지 다양한 바이오 안에서 바이오 베터뿐만이 아니라 시밀러, CDMO, 장비까지 여러 모멘텀들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알테오젠 관련해서 어제 주가 추이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이 안에서 바이오 베터가 굉장히 좋았었는데요. 그렇다면 이 사실 좀 면역 항암제뿐만이 아니라 FDA 승인을 받아서 여러 가지 모멘텀들을 해석을 해볼 수가 있잖아요. 그렇다면 어떻게 더 클로즈업 해보면 좋을까요? 일단은 앞으로 비슷한 성과를 이어갈 후발 주자에게 좀 시선이 향하겠습니다. 앞서 알테오젠의 피하 주사 제형의 승인 소식이 워낙 상징성이 좀 크다 보니까 이제 시장의 시선은 그럼 다음은 누가 될까 이곳으로 향하게 됐습니다. 사실 일단 이 4분기는 제약 바이오의 분기점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이 금리 인하의 대표 수행 업종으로 꼽히는 게 제약 바이오이기도 하고요. 이 4분기는 바이오의 결실의 계절 중 하나로 꼽힙니다. 굵직한 학회가 열리기도 하고 임상 결과가 이 학회를 통해서 주로 발표가 되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기술 이전이나 R&D 투자까지 이런 핵심 이벤트가 집중되어 있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물론 이 안에서 약가 인하라던가 생물보안법 같은 미국의 정책 변수는 앞으로 남아있지만 이 거시적인 경제의 뒷받침과 업종의 성패를 가를 핵심 모멘텀들이 현재 4분기에 남아있는 상황에서 제약 바이오 업계가 순풍을 맞을 국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배경적인 뒷받침은 잘 갖추어진 상황으로 보여지는데요. 다시 돌아와서 임상 후발주자의 시장이 어떻게 기대감을 키우고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보통 임상 후발 주자라고 한다면요. 신약 파이프라인의 임상 단계가 아직 초기에 머물러 있거나 글로벌 빅파마에 의해서 승인한 뒤에 뒤따라가는 경우가 해당이 됩니다. 여러 가지 라인업들이 있지만 오늘 주목해볼 기업들 좀 하나씩 짚어볼까 하는데요. 먼저 리가캠 바이오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글로벌 협업을 통해서 신약 개발 임상이 진행 중인 기업입니다. 이 뒤에는 ABL 바이오도 함께 거론이 되고 있는데 뒤에서 살펴보려고 하고요. 일단 리가캠 바이오를 좀 봤을 때는 코스닥 내에서 알테오젠 다음으로 높은 종목으로 인정되는 기술 중에 하나입니다. 이 기술 수출 규모가 매우 높고요. 진행한 규모만 약 10조 원대입니다. 지난주 금요일장에서 좀 확인을 해봤을 때 사실 외국인의 수급이 좀 몰리는 모습들이 포착이 됐습니다. 기관까지 함께 동반을 했는데요. 전체 거래량 중에 30% 이상을 담아내는 모습들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수급들이 계속 밀집이 된다면 이 리가캠 바이오가 차트상 고점 돌파가 임박했다라는 이야기도 함께 들려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리가캠 바이오가 어떤 기술을 지닌 기업인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항체와 약물 접합체, 즉 ADC라고 불리는 분야에서 국내 대표 기업 중 하나로 꼽힙니다. 이 ADC라고 한다면은 항체라는 미사일에 항암제를 붙여서 이 종양에만 딱 맞춰서 떨어뜨리는 기술입니다. 따라서 정상세포에 피해를 끼칠 수 있는 것들이 줄어들고요. 암세포만 확실하게 겨냥할 수 있는 이런 효율성과 정확도를 크게 높인 이 핵심 전략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리가켄바이오는 ADC 플랫폼과 관련해서 지금까지 15건이 넘는 기술 수출을 증명을 해냈는데요. 대표적으로 좀 살펴보자면 LCB14이 되겠습니다. 허투 단백질을 타깃으로 하는 ADC인데요. 중국 포순제약이 권리를 넘겨받아서 내년 초 임상 3상을 끝낼 예정입니다. 앞서 일상에서는 유방암 3차 치료제로 조건부 허가가 예상이 됐고요. 내년에 3상 데이터가 나오게 된다면 2차 치료제로 적응증 확대까지 가능하겠다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만약에 이 과정이 순조롭다면 2027년 제품 출시까지 좀 기대를 볼 수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또 하나 더 있습니다. 미국의 고테라퓨틱스와 함께 신규 항체 기술 도입 계약까지도 체결을 했는데요. 이 기술 같은 경우에는 암세포만 특이적으로 붙어서 슈퍼 클린 타겟으로 활용을 하는 기술입니다. 기존 항암제들이 가지고 있던 고질적인 문제였는데 정상세포의 독성을 줄일 수 있다라는 점에서 주목을 함께 받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리가켄바이오는 새로운 타깃 항체를 계속해서 확보하면서 파이프라인을 확장하고 있다라는 점을 강점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하나증권이 9월 바이오텍 중에 탑픽으로 꼽기도 했는데요. 사실 바이오텍의 주가 변동성이 워낙 심한데 이 와중에도 리가켄바이오는 이 상황에서 안정적인 흐름을 보여줬다라는 이야기로 탑픽으로 선정하는 모습들이 나왔습니다. 사실 다음 페이지에서 좀 확인할 수가 있겠지만 앞으로 하반기에는 주요 학회들이 많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리가켄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9월 6일에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세계 폐암 학회에서 이미 기술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CEA 캠5를 표적하는 ADC 신약 후보 물질인 LCB58A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 리가켄바이오는 이 적응증 확대가 가능하다라고 하면서 경쟁 약물의 한계를 보완하는 차별화된 특성으로 높은 경쟁력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한 바가 있습니다. 사실 이 세계 폐암 학회 외에도 12월까지 여러 가지 학회들이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ADC 학회, 비만 학회, 간 학회, 사실 세계가 주목하는 학회들입니다. 이 안에서 리가켄바이오가 3회 이상 참여 일정이 남아있는 상태고요. 여타 다른 바이오 기업들도 매월 촘촘한 임상 데이터들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 안에서 리가켄바이오는 기술 이전 가능성도 아직 충분히 남아있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사실 바이오들은 이 임상 데이터 한 줄, 기술 이전 하나에 또 출렁이기도 하죠. 그래서 뉴스에 웃고 뉴스에 운다라는 이야기가 들릴 정도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이 학회에서 발표될 데이터들이나 기술 이전 소식들 잘 체크하는 게 또 중요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기업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BL 바이오를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중 항체 전문 기업입니다. 이 항체를 하나가 아니라 2개를 붙여서 한 번에 2가지 타깃을 조준하는 효율성을 극대화한 기술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대표 플랫폼은 그랩바디 시리즈인데요. 이 그랩바디 B 같은 경우에는 약물이 뇌혈관 장벽을 통과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 약을 뇌 속 깊은 곳까지 데려다주는 기술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 플랫폼을 적용한 ABL301은 이 사노피의 기술 이전이 됐고요. 미국 임상 1상에서 확인이 된 바가 있습니다. 사실 이 301 이전에 또 먼저 이렇게 나오게 된 게 001인데요. 이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임상 2상, 3상 또 확인이 된 바가 있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 이 그랩바디 T라는 플랫폼도 있는데 면역세포 활성화를 강화하면서도 부작용을 줄이는 설계까지 했습니다. 특히 위암, 이 환자 임상에서 대부분이 확인이 됐고요. 데이터가 국제학회에서 공개가 되면서 큰 관심을 이끌었습니다. 자, 이 ABL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이 하나증권에 따르면 9월 15일 종가 기준이기는 합니다. 이 코스닥 제약바이오 업종 내에서 연초 대비 수익률 1위를 기록한 바가 있는데요. 사실 내년 1분기에 또 여러 가지 추가 데이터들이 나오는데 로열티 수익까지도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수익률을 점차 높여가지 않을까라는 증권가들의 분석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여기까지 리가켄바이오와 ABL 바이오 좀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앞서 알테오젠에서도 확인할 수 있겠지만 사실 이 기업들 플랫폼 기술을 특징적으로 좀 주력으로 삼고 있는 기업들입니다. 자, 그런데 왜 요즘 이렇게 기업들이 플랫폼 기술을 이렇게 좀 활용을 하게 될까요? 이 제약바이오 업계는 개별 신약 파이프라인보다 이 플랫폼 기술 확보에 더 집중을 하고 있는 게 요즘 추세입니다. 사실 신약 하나만 성공해도 정말 큰 성과이지만
있습니다만 이 플랫폼 같은 경우는 하나의 기술로 여러 질환에 유연하고 범용적으로 사용 가능한 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만들어 놓으면 다양한 질환의 신약 개발에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플랫폼을 극대화하는 기업들은 조 단위의 기술 수출 계약까지도 이어질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미래 방향성에 어떻게 보면 맞게 설계가 되어 있는 기술이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에 따라 한국바이오협회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까지는 기술 이전 중심의 전략으로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초기 성공 기반을 다졌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플랫폼 기술의 실제 임상과 후기 개발 역량을 통해서 더 나아가야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한번 성공만 하게 된다면 여러 질환으로 좀 뻗어나가는 이 반복 가능한 혁신 구조이기 때문에 이제는 일회성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남은 기업들 좀 간략하게 나머지 좀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G2G 바이오 하나 더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8월에 이제 코스닥에 상장한 회사인데 벌써부터 시장에서 참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베링거앤 하임과 함께 또 여러 다른 기업과 함께 장기 지속형 주사제 기술 공동 개발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앞서 알테오젠도 피아 주사제를 통해서 이 체내에 주입되는 시간을 정말 획기적으로 줄였는데 장기 지속형도 마찬가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비만 치료제 시장이 좀 급성장하면서 이 롱 액팅 수요가 굉장히 좀 폭발적으로 늘고 있는데 여기에 잘 맞아떨어진 기술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상장 이후에 주가가 2.5배나 뛰었고 시가총액도 4배 이상 높아졌습니다. 경쟁사보다 좀 시장에 늦게 진입한 바가 있지만 글로벌 제약사와 가장 많이 파트너십 계약을 보유했다는 점이 강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자, 그럼 다른 기업들은 어떨까요? 짧게만 또 짚어 넘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펩트론, 이 스마트 대포 기반 기술을 통해서 수출을 준비 중입니다. 이 일라일릴리와 이 본계약 체결이 좀 미뤄지고 있기는 하지만 업계에 따르면 필요한 조건이나 데이터는 충분히 갖추고 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큐라클 같은 경우에는 신부전 치료제 기술 수출을 또 해외 제약사와 함께 체결하고자 하는 그런 기대감을 높이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앞타바이오도 암과 당뇨 관련한 파이프라인을 글로벌 빅파마와 함께 적점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언급해드린 기업들 모두 후발주자이기는 하지만 공통점은 이 플랫폼 기술을 통해서 시장 평가들이 계속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바이오 시장은 사실 늘 임상 데이터라는 시험대를 거쳐야 하지만 그만큼 작은 뉴스 하나에도 크게 움직이는 만큼 앞으로의 성과가 더욱더 중요해 보입니다. 이 글로벌 학회들도 많이 예정이 되어 있고요. 이 안에서 여러 가지 성과들이 나올 수 있는 만큼 꼼꼼히 확인하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마켓 클로즈업이었습니다. 시시각각 변하는 시장의 흐름, 서울경제는 어떤 뉴스에 주목하고 있을까요? 이 시각 서울경제는 시작하겠습니다. 김고은 앵커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럼 서울경제가 어떤 뉴스에 주목하고 있는지 헤드라인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모건 스탠리가 태세 전환을 했죠. 관련돼서도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로는 D&D 팜마틱이 어제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이와 관련된 소식까지 알아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번 주였죠. 소비 쿠폰 신청이 시작이 됐는데요. 관련해서 2차 신청 기간까지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그동안 빙산이 다가온다라고 이야기했던 모건 스탠리가 불과 5개월 만에 입장을 새로 바꿨습니다. 이번에는 따뜻한 겨울이 올 것이다라고 이야기 나눴는데요. 아무래도 반도체 관련해서 슈퍼사이클을 전망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입장 변화가 삼성전자 주가에도 영향을 줬는데요. 관련된 소식 자세하게 짚어주시죠. 네, 일단 어제 삼성전자 주가가 단숨에 5% 가까이 뛰어 올랐습니다. 어제 83,500원에서 마감을 했는데요. 두 달 만에 가장 큰 폭의 상승세였고 또 장중에는 52주 신고가인 84,000원까지 터치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 모건 스탠리가 삼성전자를 최선호주로 꼽고 또 목표 주가를 97,000원으로 제시한 게 직접적인 촉매제가 됐습니다. CT 리서치도 더 높게 잡았는데요. 11만 원, 또 많게는 13만 원까지 갈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사실 모건 스탠리는 그동안 비관적인 전망으로 유명했습니다. 반도체 저승사자다라는 별명까지 붙을 정도였는데요. 그런데 이번에 갑자기 입장을 바꾼 건 AI가 메모리 업황을 지탱하는 새로운 성장축이 됐다라는 판단 때문이었습니다. 이 변화는 시장의 중요한 신호를 읽히고 있습니다.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드디어 사이클이 다시 시작됐다라는 기대감이 커졌고요. 특히나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글로벌 고객사 확보와 기술력 회복이 동시에 맞물리게 되면서 반등 가능성이 더 커진다라는 평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에 분위기에서 지금 급증하는 AI 수요가 또 있겠죠. 삼성전자가 D램과 랜드 플래시 가격을 직접 올리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시장은 또 술렁일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다면 실제로 가격을 얼마나 올리게 되는 걸까요? 네, 지금 삼성전자가 주요 고객사에게 4분기부터 이제 D램 가격은 최대 30%, 또 랜드 플래시는 최대 10% 정도 올리겠다라고 통보를 했습니다. 이건 지금 메모리 시장의 구조가 달라지고 있다는 걸 보여주기도 하고요. 생산 능력이 AI용 HBM에 집중이 되면서 범용 메모리 생산이 줄어든 상태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서버 교체 수요와 데이터 센터 증설로 인해서 범용 메모리 수요는 크게 늘게 됐습니다. 실제로 DDR4의 가격은 올해 초 1.3달러 수준이었는데요. 8월에는 5.7달러까지 뛰었습니다. 3배 넘게 뛴 건데 이런 상승은 2019년 이후 처음입니다. DDR5도 꾸준히 오름세를 보이고 있고요. 저장 장치 시장도 변화가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가 기존 하드디스크에서 읽기 속도가 훨씬 빠른 이 SSD로 갈아타고 있기 때문에 낸드 수요도 다시 늘고 있습니다. 지금 삼성은 낸드 시장 점유율 1위인데다가 이 SSD 시장 점유율은 더 높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가격 인상 효과가 더 크게 반영이 될 수가 있겠고요. 결국에는 이번 가격 인상이 단기 실적을 끌어올릴 수도 있고 또 시장 주도권을 강화하는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삼성은 경쟁사보다는 지금 생산 능력이 넉넉하기 때문에 공급을 조절하면서도 수익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점이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관심은 실제로 슈퍼사이클이 다가오냐라는 것일 것 같은데요. 지금 메모리 호황 국면에서 삼성전자는 어떤 기회를 또 가져갈 수가 있을까요? 네, 지금 단순히 잠깐의 반등뿐만이 아니라 2, 3년 정도 이어질 긴 사이클이 올 수 있다라고 시장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모건 스탠리는 글로벌 HBM 시장 규모가 2023년 4조 원에서 2027년에는 73조 원까지 커질 거라고 내다봤습니다. 범용 D램과 낸드 가격도 4분기부터 는 본격적으로 오름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지금 AI 가속기에 들어가는 메모리 용량이 눈에 띄게 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엔비디아의 최신 B300 칩에는 288GB가 들어가는데 1년 전 H100보다 2배 많은 용량입니다. 앞으로는 테라바이트 단위까지 갈 거라는 전망들도 나오게 되면서 그만큼 구조적인 수요가 커지고 있다는 모습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또 하나의 축은 온디바이스 AI인데요. 이제는 스마트폰과 PC, 자동차까지 AI가 탑재가 되면서 중저가형 메모리 수요도 크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 분야는 삼성전자가 강점을 가진 영역이고요. 지금 삼성은 현재 범용 D램 생산을 최대치로 늘려서 단기적인 수요를 흡수하고 있고 또 낸드 플래시 쪽에서는 이 SSD 확산을 기회로 보고 있습니다. 결국에 이번 사이클이 삼성에게는 글로벌 메모리 1위 자리를 더 굳힐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네, 이제 잠깐의 반등이 아니라 이제 2, 3년 더 길어질 사이클이다라는 점에서 눈에 띄는 것 같은데요. 모건 스탠리도 따뜻한 겨울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이야기하면서 삼성전자를 최선 호주로 꼽게 됐습니다. 앞으로 반도체 사이클의 삼성전자가 핵심 수혜주로 떠오르고 있는 만큼 실적 전망까지도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어서 다음 키워드 체크해 보겠습니다. 글로벌 제약사 화이자가 미국 바이오 기업 메세라 인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규모가 바로 10조 원 규모라고 합니다. 메세라와의 협력 관계에서 지금 현재 국내 기업인 D&D 파마텍이 굉장히 수혜주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어제 주가가 상한가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인수 도대체 어떤 의미인지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네, 지금 화이자가 메세라를 약 10조 원 규모의 인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D&D 파마텍과의 연결고리인데요. D&D 파마텍은 이미 메세라의 먹는 비만 치료제 후보 물질을 기술 이전했고요. 계약 규모만 1조 원이 넘습니다. 따라서 메세라가 화이자 품에 들어가게 된다면 D&D 파마텍의 기술이 실제로 상용화될 가능성이 지금보다 훨씬 커지게 됩니다. 사실 화이자는 직접 개발하던 비만 치료제 임상에서 연이어 실패를 겪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략을 바꾼 건데요. 직접 개발을 하기보다는 이미 임상이 진전된 약물을 확보해서 시장에 빠르게 들어가겠다는 겁니다. 결국에 이번 인수는 화이자 입장에서는 비만 치료제 시장에 재도전을 하겠다는 거고요. D&D 파마텍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기술이 글로벌 무대에서 더 주목받을 기회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D&D 파마텍이 이미 메세라에 지금 먹는 비만 치료제 후보 물질을 기술 이전했다라는 소식과 함께 어제 상한가를 기록하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 이번 인수가 D&D 파마텍에는 또 어떠한 영향을 또 주게 될까요? 네, 이번 인수가 D&D 파마텍에게는 큰 호재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우선 가장 직접적인 효과는 이런 기술 가치가 다시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인데요. D&D 파마텍은 이미 메세라로부터 선급금과 일부 마일스톤을 받아둔 상태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화이자가 인수를 확정짓고 임상을 더 빠르게 진행한다면 추가적인 단계별 기술료와 또 상업화 이후의 로열티 수익까지 안정적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지금 중요한 부분은 화이자가 가지고 있는 글로벌 인프라입니다. 이 다양한 인프라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D&D 파마텍이 기술을 이전한 후보 물질이 실제 시장의 제품으로 나올 경우 이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지게 되고요. 시장 반응도 즉각적이었습니다. 어제 보도가 나온 당시 D&D 파마텍 주가가 곧바로 상한가를 찍었습니다. 증권가에서도 비슷한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화이자가 메세라를 인수하면 D&D 파마텍 파이프라인 전체가 글로벌 시장에서 다시 조명될 것이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결국에 이번 인수는 D&D 파마텍이 글로벌 무대에서 전략적인 파트너로 올라설 기회라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네, 이렇게 D&D 파마텍 지금 비만 치료제뿐만이 아니라 메시 치료제도 함께 개발 중인 상황으로 보입니다. 메시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대사 이상 지방 간염 치료제인데요. 이 시장도 굉장히 커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의 D&D 파마텍 전망이 또 어떻게 될까요? 네, 지금 D&D 파마텍은 비만 치료제뿐만 아니라 지금 메시 치료제 파이프라인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대표 후보 물질인 DD51은 현재 미국에서 임상 2상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중간 결과에서 지방간이 줄어드는 효과뿐만 아니라 간 섬유화 개선과 체중 감소, 혈당 조절까지 동시에 확인이 됐습니다. 사실 메시는 환자는 많지만 승인된 치료제가 거의 없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글로벌 제약사들이 앞다퉈서 파이프라인을 확보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D&D 파마텍은 내년 상반기쯤에 최종 결과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때 데이터가 긍정적으로 나오게 된다면 기업 가치가 한 단계 더 올라갈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번 화이자와 메세라 인수와 별개로도 메시 파이프라인 자체가 글로벌 빅파마들의 관심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투자자들의 기대감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화이자의 메세라 인수가 D&D 파마텍에는 좋은 효과를 냈습니다. 새로운 성장 기회를 열어줬다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요. 이렇게 비만 치료제뿐만이 아니라 메시 치료제까지 이어지면서 앞으로 회사 향방을 좌우할 만한 변수가 어떤 건지까지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어제부터 민생회보 소비 쿠폰 2차 지급이 시작이 됐습니다. 전 국민의 90%가 대상이고요. 1인당 10만 원씩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2차 지급은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게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일단 소비 쿠폰이 2차 신청이 어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이번 소비 쿠폰 같은 경우에는 정부가 국민의 소비를 늘리고 또 지역 경제에 활력을 주기 위해서 준비한 지원금인데요. 앞서 말씀하신 대로 1인당 10만 원씩 또 국민 10명 중 9명이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대상은 가구 합산소득 하위 90%입니다. 쉽게 말해서 6월 기준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일정 기준 이하라면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직장 가입자 기준으로 1인 가구는 약 22만 원, 2인 가구는 33만 원, 3인 가구는 42만 원, 4인 가구는 51만 원 이하면 됩니다. 다만 조건이 있는데요. 재산세 과세 표준이 12억 원을 넘거나 또 금융소득이 연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가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고액 자산가까지는 지원할 수 없다라는 취지가 이번 2차 신청에서 드러나게 됐고요. 신청 기간은 어제 9월 22일부터 10월 31일 오후 6시까지 진행이 됩니다. 받는 방식은 1차 때와 똑같이 요일제를 적용합니다. 또 이제 신용이나 체크카드, 지역사랑 상품권, 선불카드 가운데서 본인이 원하는 것을 선택해서 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네, 그렇다면 실제 신청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궁금한데요. 일단 어제가 2차 신청의 첫날이었습니다. 현장 분위기는 또 어땠을까요? 네, 일단 신청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둘 다 가능합니다. 온라인으로는 9개 카드사 앱이나 홈페이지 그리고 건강보험공단 앱과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과 신청이 함께 가능하고요. 카드사 콜센터나 ARS, 또 카카오뱅크나 토스 같은 간편결제 앱으로도 간단히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프라인 같은 경우에는 읍면동 주민센터나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 창구를 직접 방문하시면 됩니다. 다만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역시나 첫 주에는 요일제가 적용이 되는데요. 출생 연도 끝자리에 따라서 월요일은 1과 6, 또 화요일은 2와 7, 또 수요일은 3과 8, 목요일은 4와 9, 금요일에는 5와 0이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말부터는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번 현장 분위기는 1차 때보다는 훨씬 차분했습니다. 울산이나 춘천, 제주 등 주민센터에서는 어르신들도 큰 혼란 없이 빠르게 신청을 마쳤다라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다만 일부 지역에서는 요일제를 헷갈려서 다시 돌아가야 했던 사례들도 여전히 남아있긴 했고요. 또 지류형 상품권을 지급하지 않는 지역에서는 아쉽다라는 목소리도 나오기도 했습니다. 네, 일단 1차 때 혼잡보다는 좀 확실히 줄어든 모습이다라는 점에서 눈에 띕니다. 그런데 이 대규모 지원 사업에는 항상 주의할 점도 따르잖아요. 우리가 알아야 할 주의사항들은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일단 가장 조심해야 할 건 스미싱 문자 사기입니다. 지금 정부와 금융당국이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쿠폰 신청 링크가 담긴 문자는 100% 사기라는 점, 이 점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되겠고요. 1차 지급 때도 정부 24를 사칭해서 악성 앱이 퍼진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처가 불분명한 URL은 누르지 말고 개인정보나 금융정보를 요구하면 즉시 신청을 중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꼭 기억해야 할 게 바로 사용 기간인데요. 2차뿐만 아니라 1차 지급분까지 모두 11월 30일 전까지 사용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한이 지나게 된다면 남아있는 금액들은 자동적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사용처도 제한이 있습니다. 대형마트나 백화점, 편의점, 직영점 같은 경우에는 쓸 수가 없고요. 대신에 연매출 30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 매장, 농협 하나로마트, 일부 생활협동조합 매장에서는 가능합니다. 특히나 이번 2차부터는 군 장병도 복무지 인근 상권에서 쿠폰을 쓸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이 됐습니다. 2차 소비 쿠폰 신청 어제부터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으로 요일제가 시작이 됐는데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본인 신청일을 꼭 확인하시고 잊지 말고 신청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 신청된 쿠폰은 11월 30일까지 사용이 가능하다라는 점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겠고요. 어제부터 신청이 시작이 됐으니까요. 신청 방법뿐만이 아니라 유의사항까지도 계속해서 눈여겨보시면서 잘 신청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시각 서울경제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고은 앵커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출발 증시월드 1부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어지는 출발 증시월드 2부도 많은 시청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